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강경석 법조팀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야말로 정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족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인데요. 어제만 해도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죠. 근데 혐의를 보니까 엉뚱하게도 다소 엉뚱하지만 국정원 특수활동비더라고요. 왜 어떻게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이상득 전 의원에게 건너갔다고 보는 겁니까? 네, 사실 현장에 있던 취재기자들도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였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상득 전 의원의 요구 사실에 대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네. 검찰 안팎에서는 2011년 2월에 벌어졌던 소위 국정원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 이 사건은 방한했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자격을 국정원 직원들이 호텔에 몰래 침입해서 노트북에서 정보를 훔쳐나오다가 붙잡힌 건데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당시 여권에서도 불구하고 여권과 야권 모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퇴진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가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원세훈 전 원장이 자신의 어떤 재임에 대한 이 연속성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 국정원 특활비를 정권 실세들에게 준 게 아닌가 네. 이런 의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세훈 국정원장 하면 MB의 최측근으로 아마 알고 계실 텐데 2009년 2월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장면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정치 관여라든지 또 그 밖에 불필요한 어떠한 개인의 인권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후보자로서는 국정원을 책임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정원장이 된다고 한다면은 정말 국정원이 바뀌었다. 정말 국정원이 어떤 정치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일을 하는 부서다 하는 걸 느끼도록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검찰에서는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1억 정도가 원세훈 전 원장으로부터 이상득 전 의원에게 건너갔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당시에도 계속해서 원세훈 전 원장은 나 그만두고 싶습니다.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냥 내가 붙들고 있었는데 뭐하러 구명 로비를 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라면서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원세훈 원장이 자신에게 사의 표명을 여러 차례 했다. 하지만 그런 대북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할 때 조금만 더 해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구명 활동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현재까지 주장입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서 어쨌든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벌써 세 번째잖아요. 이번에도 혹시 검찰이 구속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사실 굉장히 짐작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상득 전 의원은 2007년에 최초의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돼서 한번 수사를 받아서 구속된 적이 있었는데요. 넘어가는 거였죠? 사실 저희 지금 2012년에 구속이 됐었습니다. 아, 예. 그리고 2015년을 사실 검찰 수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서 이상득 전 의원이 두 번째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네. 당시의 수사팀은 구속 방침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지만 당시 대검 지휘부에서는 고령인 점을 감안해서 불구속 수사를 약간 지휘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혐의가 중대하지만 고령인 점, 지금 이상득 전 의원이 올해로 83살이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령과 현재 갖고 있는 지병들을 고려했을 때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지도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예. 한 언론에서는 좀 실명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네, 제가 그때 법원에 출입할 네. 때 이상득 전 의원을 실제로 법정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안압이 굉장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안압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당시에 한쪽 눈이 거의 실명 상태까지 왔었는데 네. 최근에도 이 안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실명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장면이 이제 두 번째 검찰에 출석할 때 그 당시의 모습이죠. 네, 수습을 맞습니다. 받으면서 굉장히 어렵게 검찰청사에 출석하는 모습인데 사실 이상득 전 의원, 그러니까 형이죠, 큰형,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득 전 의원 말고도 부인 김윤옥 여사까지 지금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면서요? 네, 현재까지는 굉장히 직접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검찰에 나와서 진술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10만 달러를 김윤옥 여사 행정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이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특활비 수사와 다스 수사 두 갈래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4명이나 연루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아까 김희중 전 실장의 진술과 연결되는 김윤옥 여사, 네. 그리고
지금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특활비 수사, 네. 그리고 다스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지금 현재 120억 비자금 수사와 140억 직권남용 수사가 두 갈래로 진행되고 네. 있는데요. 네, 네. 이 두 갈래 수사에 모두 이상은 다스 회장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연루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정말 이게 정말 전방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아들 이시영 씨나 또 큰형 이상은 씨도 지금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아들 이시영 씨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스로 일단은 그렇게 분류를 해놓기도 했지만 다스뿐만이 아니라 특수활동비까지 정말 그 자체도 전방위로 좀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시영 씨와 이상은 회장의 같은 경우는 다스 수사뿐만 아니라 국정원 특활비 수사에도 지금 조금씩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네. 왜냐하면 그게 2012년에 내곡동 사저 특검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시영 씨가 그 특검에 출석해서 네. 그 사저 부입 매입에 썼던 11억 2천만 원 중에 6억 원을 현금으로 이상은 회장에게 받아서 냈다라고 진술을 한 바 있는데 그러니까 집값의 절반을 6억을 현금으로 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당시 내곡동 특검에 참여했던 검사들과도 몇 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당시 검사들 얘기는 이 현금의 출처를 우리가 추적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청와대 행정관들에게 6명 정도 했을 겁니다. 나눠서 돈을 은행에 가서 바꾸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게 있었는데 그때 그 돈이 모두 1만 원권 국권이었습니다. 아. 굉장히 오래된 돈이었다는 거죠. 국권. 예.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광범 특검이 광범위하게 계좌 추적도 하고 압수수색도 벌였지만 결국에 이 6억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끝까지 밝혀내지 못한 채 수사가 종결된 바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 특활비 의혹이 그래서 나오는군요. 자, 이 돈이 여러 군데 지금 쓰였다라고 이제 그 용처를 좀 찾고 있는데 이 중에 일부는 민간인 사찰 의혹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쓰인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는데 관련돼서 장성명 전 비서관이 오늘 16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는데 장명부서 보시겠습니다. 주로 어떤 점 말씀하셨는지. 검찰 조사 성실히 잘 받고 마쳤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밝혀질 겁니다. 당시에 관봉 형태로 돈 전달했는데 당시에 그 돈 출처 같은 건 좀 알고 계셨어요? 국정원에서 나온 돈인지 알고 이렇게 좀 전달하셨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이런 등등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돈이 그 일부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 의혹 입막음용으로 건너갔다. 네, 맞습니다. 특활비 수사도 지금 사실 여러 갈래로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상득 전 의원처럼 이렇게 직접 건네진 게 있는가 하면 그 당시 김진모 지금 민정 1비서관이었죠. 그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당시 국무총리실 윤리지원관실에 있던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네. 어떤 그 의혹을 폭로하는 것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관봉 상태로 5천만 원이 전달됐다. 네. 이런 어떤 진술들도 나온 네.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지금 검찰 수사가 여러 갈래로 진행 중입니다. 관봉 상태. 관봉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게 이게 돈이 네. 실제로 띠지에 묶여져 있는, 그러니까 개봉되지 않았던, 네. 그 개봉되지 않은 그 은행에서 나온 그 돈더미를 말하는 게 바로 관봉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족들을 겨눈 검찰의 수사를 알아봤다면 이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도 지금 사실 굉장히 안심할 수 없는 상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그래서 정두원 전 의원이었죠.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대선 캠프의 멘토격인 한 인사가 2008년 추석을 앞두고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나에게 돈을 주려고 했다. 이런 어떤 깜짝 폭로를 했는데 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정 전 의원의 주장일 뿐입니다. 예. 확인된 바 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중에 한 명이었던 정두원 전 의원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예. 사실 또 이 친이계 사실 지금 친이계라고 부를 만한 의원들이 많이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런 주변 측근들로 이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 돈은 그럼 누가 전달했다는 거예요? 멘토격 인물이라는 게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최시준 전 방통위원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것도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 캠프에서 멘토격으로 활동했던 인사는 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었죠. 그래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2천만 원가량의 어떤 이 축하금, 사례금을 건네려 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들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저 말이 정전 전 의원의 말이 맞다면 저 돈도 특활비에서 일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사실 연결짓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 왜냐하면 대선을 치르다 보면 워낙 여러 경로에서 대선 자금들이 수집이 되기 때문에 네. 단순히 이 돈이 특활비였다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빠른 단계로 보입니다.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반응도 궁금한데 저희가 어제 침묵을 지키던 이명박 전 대통령 출근을 했습니다. 그 모습 준비했습니다. 다른 말 안 하고요. 사실 저는 그 첫 번째 기자회견 이후로 수사가 더 세게 진행돼서 뭔가 더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다른 말 안 하고 비가 많이 온다. 다소 엉뚱한 말을 했거든요. 네, 사실 한 측근이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전체적인 상황을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 아니겠느냐. 아, 어떻게 보면은 이 굉장히 말을 하고 싶은 게 많을 수 있지만 네. 네. 직접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는 당시 어제 기상 상황을 설명하면서 본인의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 건데 이게 한 어제 5시간 정도 그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할지 논의를 하긴 했는데 이 닷새만의 대책회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 그중에서 가장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좀 귀에 들어왔던 얘기는 네. 앞으로 실무적 차원에서는 당연히 대처를 하긴 하다. 네. 그렇지만 본인이 큰 틀에서 내가 정리해야 될 때가 오면 내가 직접 정리하겠다. 아. 이런 얘기도 참모들한테 한 것으로 지금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해봤고 조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항소심 선고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요. 지금 자막으로 보내드리는 것처럼 이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공범을 인정했다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 얘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현재까지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라 유무죄를 판단할 수는 아직 이르긴 상황입니다. 네. 이게 대표적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비롯한 피고인 7명에 대한 재판이 현재 서울 고법에서 진행 네. 중인데요. 1심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그 소위 얘기하는 문학의 블랙리스트라고 하죠. 네. 그 문화예술기금과 영화, 도서 이런 단체들의 지원 배제와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와 이 위증죄, 이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게 3년 나왔죠. 그렇죠. 네. 하지만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에는 그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무죄가 됐고 위증 혐의만 유죄가 되다 보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됐었습니다. 예. 그렇죠. 하지만 지금 2심 과정에서 항소심 과정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당시에 나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이런 어떤 자료들을 인계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지만 이 진술이 뒤바뀌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 조윤선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이유로 정무수석실이 블랙리스트를 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를 밝힌 바 있었는데 현재까지 지금 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정무수석실도 이 블랙리스트 보고 과정에 관여가 돼 있었고 실제 일부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원이 박근혜 블랙리스트의 공범으로 현재 직권남용 무죄를 받았던 피고인들을 지금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럼 물론 최종 재판 결과를 잠시 후에 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결국 조윤선 장관이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클 수 있겠네요. 아니면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판정날 가능성이 또 큰 거고요. 네, 현재까지는 유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예. 말씀대로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실제로 법정 구속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로서는 조금 더 법원의 판단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법조생 강경석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